자, 2학년 지학사 오늘은 2단원 진도를 나가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1 우리의 훈민정음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책을 넘겨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문자죠.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밑에 생각 열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문자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한글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글의 창제 배경과 창제 원리를 살펴봐야겠고, 한글을 왜 우수한 문자라고 하는지 탐구해 봐야겠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한글의 창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먼저 만화가 한 편 나오죠.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자, 전하 또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자, 효와 예에 관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자, 집현전에서 주관하여 새로이 책을 만들고 배포하도록 하여라. 자, 그랬는데 책이 자,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 한자로 만들어진 책이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다 지금 모르는 그런 눈치죠. 자, 이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책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고 세종대왕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 1번에 효와 예에 관한 책을 새로이 만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했어요. 1번 답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극악무도한 짓을 그죠? 저질렀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기 때문이고요. 혹은 이제 백성들에게 예와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효와 예에 관한 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까닭을 당시 백성들의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책이 뭘로 쓰여 있었죠?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한자를 모르던 백성들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우리 뭐가 없었던 거예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번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백성들의 삶과 관련해서 한글 창제 배경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에 이제 창제되기 전에는 그죠? 위에서도 봤지만 우리 문자, 자, 우리 그 말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 문자라는 건 우리가 문이라고 하고요. 말은 언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 말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언, 글은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문, 불일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거죠. 사대부들은 뭐 한자를 외울 시간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자를 알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외울 시간이 없잖아. 하루 종일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가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한글 창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게 된 거다 하는 게 한글 창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의를 알아봅시다. 자,
훈민정음이라는 건요, 글자 이름도 돼요. 옆에 나와 있지만 잠깐 보고 갈까요? 자, 훈민정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원래 이름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 정, 소리 한자죠. 그래서 뜻을 담고 있고요. 또한 훈민정음은 여기 책에 한글에 관한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글자의 이름도 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의 서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의를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한자, 즉 중국의 문자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중국의 문자는 우리나라 말과는 어순이나 모든 게 다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뜻이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시냐면 자주정신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한글에 담긴 창제 정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기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자,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서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거나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짓거나, 그죠? 한자를 몰라서요. 아니면 멀리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자를 몰라서 편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사랑할 애자, 백성, 민자, 민정신이죠. 자, 세 번째. 자,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래요. 자, 여기 세 번째 정신은요, 실용정신이에요. 자, 한자는요, 개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3에서 5만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한글에 나와 있죠? 28글자예요. 개수가 비교가 돼요? 불가죠. 그래서 28글자만 알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를 다 쓰고 읽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익혀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경제적인 글자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주, 애민, 실용 세 가지가 한글 창제 정신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이 글에서 한글 창제 정신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밑줄된 부분을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자주정신, 여기까지가 애민정신, 여기 마지막 부분이 실용정신이 되겠습니다. 2번 1회 활동을 바탕으로 그러면 한글 창제가 갖는 의의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우리의 말에 맞는 고유의 문자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또한 쉽게 읽고 글을 이라고 할까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큰 변화죠. 그죠? 아주 큰 의의고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창제 정신 세 가지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창제 원리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외워야 할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잘 보도록 하고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언어학자 라이샤오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왔는데, 자,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문자. 세계의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이제 한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음소문자가 뭐냐면 옆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음소문자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알파벳과 한글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소가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자음 모음 있고요. 그리고 한글도 자음 모음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네덜란드의 언어학자인 포스라는 사람이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자를 발명했다. 역시 이제 한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한 이제 얘기를 갖고 왔네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일까? 570여 년 전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다. 말을 옮길 문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를 빌려 쓴 조선. 이게 한자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다 한자의 수가 많고 익히기 어려워 백성들은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니 그것이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오늘날 그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세계의 학자들로부터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총 28자로 구성된 문자이다. 자, 기본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 17자, 모음 11자 해서 총 아까 봤죠? 우리 28자가 이제 기본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음자부터 볼 텐데요. 자, 기본 자음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자, 이거 당연히 외워야 해요. 자,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발음기관이 무엇인고 하니 옆에 나와 있죠. 자,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각 부분, 성대, 목젖, 입천장, 이, 잇몸, 혀 이런 것들을 발음기관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일단 기본 자음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을 만들었는데 이 5개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기본이고요. 자, 먼저 기역부터 볼게요. 자, 기역은요, 혀의 뿌리. 자, 이런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외우셔야 돼요. 혀의 뿌리는 여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자, 옆에서 보시면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 자, 한번 이렇게 기역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 모양을 본떠서 지금의 기역을 만든 거죠. 됐나요? 번째로, 자, 니은은, 자, 혀가, 자, 원래 혀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혀 끝이에요. 아까 혀 뿌리가 뒤쪽이었으니까 혀 끝은 여기 맨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 끝이 윗 잇몸에 붙는 모양. 그러면 여기 혀 끝이 윗 잇몸에 붙으면 지금의 여기 니은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붙는 모양을 본떠서 지금의 니은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 미음은 입의 모양. 조금 더 정확히 입술. 여기 입술 보면 미음이죠. 그죠? 입술,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여기 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은 목구멍. 우리 목구멍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여기. 그래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5개의 자음이 나와 있죠. 기역, 위에 써볼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렇게 5개의 기본 자음자가 있는데 5개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야? 본떠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우리 본떠서 만들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요. 상형의 원리라고 불러요. 상형이요. 어떤 사물을 본떠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는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니은은 혀, 핵심이 되는 단어만 쓸게요.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그리고 미음은요. 입, 입술, 그죠? 입의 모양을 본떴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본떠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 사물을 본떠서 만든다.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음의 기본자, 기본 모음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똑같아요. 기본 모음자는 이렇게 3개가 기본 모음자인데요. 요 점처럼 생긴 요 글자의 이름은 아래 아예요. 아래에 위치하지만 아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단어 그럼 어떻게 읽나요? 한글이라고 읽는 거죠. 아래에 오지만 아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아라고 읽으면 되죠. 맛, 밤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자인데 이것은 각각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자, 또 나왔어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요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아는 하늘을 본떠서 둥글게 하고 은은 땅을 본떠 평평하게 하고 이는 사람을 본뜨되 서 있는 모양으로 하였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자음도 기본 원리는 상형의 원리고요. 모음도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상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고요. 모음은 천, 하늘이죠. 하늘, 한자로. 땅, 한자로 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한자로 천지인, 혹은 삼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떠서 기본 모음자, 기본 자음자 5개, 3개를 만든 거예요. 5개, 3개. 기본 모음자를 만든 원리. 자, 아래야. 요거 이름 아래야. 하늘을 본떠. 여기도 본떠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을 이제 본뜨되 서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은은 땅을 본떠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3가지가 기본 모음자가 되겠습니다.
자, 자음자의 기본자가 5이고 모음자의 기본자가 3인데 훈민정음 글자 수는 어떻게 28자가 되었을까? 그 비밀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자, 먼저 자음부터 볼게요. 자음자의 경우, 자, 우리 방금 봤죠? 기본자 5개. 이거 무슨 원리였나요? 상형의 원리였어요.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 5개의 획을 더하여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자, 요렇게 생긴 거 아마 처음 볼 텐데 이름이 여린 히읗이에요. 그리고 히읗에 9글자를 만들었대요. 자, 키읔은 기역에 비해 소리가 세죠. 그래서 우리 거센 소리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므로 획을 더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시옷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 이응에서 여린 히읗, 여린 히읗에서 히읗을 만들었는데 모두 소리가 거세짐으로 획을 더한 것이다. 자, 획을 더하는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끼리는 입 모양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라고 돼 있죠? 획을 더하다, 더할 가짜를 써서요. 자,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가획의 원리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 자음자 5개, 가획의 원리 9개였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14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든 14자에다가 또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 3개.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사각꼭지처럼 생긴 요 아이의 이름은 옛, 이, 응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두 번째는 리을이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건 반치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3개를 합해서 모두 몇 개? 17개. 아까 자음의 글자 수 17자라고 했었죠. 17자의 자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얘네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달을 이, 몸체, 자, 한자로 써서 그래서 이체자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라고 붙일게요. 이렇게 3가지의 어떤 원리에 따라 자음은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표는요, 아마 세로로 보는 게 편할 거예요. 자, 먼저 연두 색깔로 먼저 세로를 보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 연두 색깔은 무슨 원리였죠?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였어요. 그죠? 자, 무엇을 본떠서? 발음 기간을 본떠서요. 만든 5개의 자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으로 된 9개의 자음들은 기본 자음자에다가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자들이기 때문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진 자음자는 가획도 아니고 상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글자 이체자 3개가 되겠죠. 자, 한 가지 의문이 들 텐데요. 여기 위에 있잖아. 얘는 지금 생긴 게 동그라미 이응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이응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칸에 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얘는 어금니 소리거든요. 어금니 소리는요. 혀뿌리가 이제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소리야. 근데 그 위치가 어금니 옆이라서 어금니 소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기역이 어금니 소리였잖아. 그래서 여기 기역, 키읔, 니응 이렇게 기역 칸에 쓰이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가획의 원리는요. 선생님이 위에 이렇게 별표를 쳐두기도 했는데요. 가획의 원리는 획이 추가되면서 뭐가 세진다? 소리가 세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디응, 리을, 반치음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긴 해. 어쨌든 획이 추가된 거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강해지는 의미는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음자는요.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그 기본자 5자에 획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완성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자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겨서 모음자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모음자, 기본자 기억나요? 3개. 이렇게 아래아와 그다음에 사람의 그 평평한 모양을 본 뜬 이, 그다음 땅의 모양을 본 뜬 요 3개가 모음 기본자였죠. 요게 무슨 원리? 하늘, 땅, 사람을 본떴으니까 상형의 원리가 돼요. 자, 역시 모음의 기본자 아래와 의를 서로 합해서 만들었어. 자, 합해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합성의 원리예요. 자, 먼저 이 모음자의 기본자끼리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아랑 이를 합쳐. 조금 더 가까이 이를 합쳐. 그러면 지금의 뭐랑 비슷해요? 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가 밖에 와. 그러면 아랑 비슷하고요. 이렇게 합치면 우랑 비슷하죠? 얘가 아래가 위로 올라와요. 오랑 비슷하죠? 이렇게 4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를 뭐라고 부르냐? 얘네를 처음으로 합했다 라고 해서 처음 초출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초출자랑 다시 여기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아이들을 합치는 거예요. 어에다가 다시 얘를 합쳐. 그러면 여. 그 다음에 아에다가 얘를 또 합쳐. 야. 그 다음에 오에다가 얘를 합치면 요. 우에다가 합쳐요. 유가 되죠. 그래서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다시 거듭 또 합쳤다. 제출자가 돼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래아와 을을 합하여 오, 우. 그 다음에 아래아와 이를 합하여 아, 어를 만들었대요. 여기까지가 초출자죠. 4개.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자를 합해서 총 11자, 초출자 플러스 제출자까지 합하면 아까 기본자가 몇 개였어? 3개였죠. 그리고 초출자 4개, 제출자도 4개잖아. 합치면 11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최소의 기본자를 먼저 각각 자음 모음을 만들고요. 그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아주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서요, 또 다른 이제 원리가 있는데요. 얘는 기본자에는 속하지 않아요. 나란히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쓴 글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병서라고 한대요. 병서의 원리인데 병서는 2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글자를 이렇게 붙여 쓴 글자 있죠. 쌍기역이나 쌍디귿, 뭐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들은 병서 중에서도 각자 병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이런 병서 다른 자음을 붙여 쓴 병서 있죠? 이런 것들은 합용병서라고 불러요. 아마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거예요. 그냥 병서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쓴 글자다. 그걸 병서라고 한다 정도만요. 그리고 얘는 기본자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밑에 모음의 11자를 정리해보면 먼저 아래아에다가 을을 합하면 오가 완성되죠. 밑에 붙이면 오, 위에 붙이면 오, 밑에 붙이면 우, 그 다음에 앞에 붙이면 밖에 붙이면 아. 그
그 다음에 이 오와에다가 다시 아래를 합쳐. 그러면 요, 유, 야, 여. 그죠? 이게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모음자는 기본자 3개를 먼저 만들고 이것들을 서로 합하는 방식으로 11자를 완성하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자음자 17자에 모음자 11자를 더했더니 총 28자가 나왔더라 하는 거겠죠. 자,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든 한글 28자. 그렇다면 이 자음자와 모음자는 어떻게 글자를 이루었을까?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말은 자음자, 모음자를 합쳐 나타냈고 종성까지 더해진 우리말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강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요 기역이 우리 첫소리라고 불러요. 처음은 한자로 초죠. 그래서 첫소리를 초, 그 다음에 소리는 성, 초성이라고 부르고요. 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소리잖아. 가운데는 중이죠. 가운데 소리성,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응이 끝에 오죠. 끝소리라고 부르고 끝소리, 끝은 종이죠. 끝소리성. 결국 끝소리는 뭐도 된다? 받침이란 얘기죠. 그 종성까지 더해졌을 때는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처럼 초성하고 그 중성만 있을 때는 그죠? 자음하고 모음을 한 번씩만 쓰면 되죠. 그런데 강이 되려면 받침도 또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때 받침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초성에 나온 자음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음자를 다시 썼다는 얘기는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썼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초성 글자를 사용했다. 이처럼 자음자와 모음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 독창적이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그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다. 밑에 자,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결합하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자,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글자를 이루는지 사랑을 예로 들어 설명해봅시다.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어떻게 글자를 이루는지 사랑을 예로 들어 설명해봅시다. 자, 먼저 사 같은 경우는 자음자 시옷과 모음자 아가 그죠? 합쳐져서 만들어졌고요. 랑 같은 경우는 자음자 리을 초성으로 그 다음에 모음자 아를 중성으로 그 다음에 다시 자음자 이응을 종성으로 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1처럼 자음자, 모음자를 모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모았을 때 장점이라고 했는데 모아쓰기라는 게 있고요. 그 반대가 풀어쓰기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풀어쓰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아쓰기는 학교 이렇게 쓰는 거고요. 풀어쓰기는 요런 게 풀어쓰기야.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쓰죠. 그런데 영어 로마자 알파벳은
풀어쓰기로 쓰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모아쓰기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풀어쓰기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볼래요?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해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일지라도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라는 그 하나의 이제 문장들인데, 그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죠. 당연히 모아쓰기로 썼으면 금방 읽었을 것을, 그죠? 그랬을 때 모아쓰기의 장점을 쓰라라고 돼 있잖아. 모아쓰기 장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바람, 소리, 뭐 학의, 울음 이런 게 모아쓰기란 말이죠. 모아쓰기로 썼으면 금방 읽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모아쓰기의 장점은요, 읽기가 편하고 빠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쓰기에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자, 모아쓰기의 장점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는요, 정보화 시대와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다음 글을 읽고 정보화 시대에 부각되는 한글의 우수성을 생각해 봅시다. 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대부분 로마자를 활용한다. 수많은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모두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소리로 먼저 글자를 찾고 그 후에 알맞은 뜻의 한자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그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영문 자판으로 한자를 입력하고 있는 셈이다. 발음은 알지만 어떤 한자를 써야 하는지 모를 때에도 그 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단 찾고 그 중에 원하는 뜻의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쓴다. 우리가 한글로 된 단어를 한자로 바꿀 때의 과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어의 입력 속도는 중국어나 일본어의 입력 속도보다 몇 배나 빨랐다고 한다. 그 최대 7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자, 입력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한자는 한글을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잡은 까닭은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역동적인 국민성 등도 언급되지만 무엇보다 한글 덕분이 아닐까? 자국어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앞서는데 그 비결은 한글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되며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힌다. 이게 첫 번째 효율성인데, 일단 그 소리 글자라는 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표음 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하나의 발음으로 읽힌다. 이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음이 있잖아. 뭐 아기, 사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아저씨? 해봤을 때 지금 다 공통적으로 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뭘로 발음이 돼? 아로 발음이 되죠. 한 가지로만 발음이 되잖아. 그런데 영어에서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테이블 할 때 A가 어떻게 발음돼요? A로 발음이 되죠.
A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먼 할 때는 발음이 또 어떻게 돼? 얘는 어로 발음이 되죠. 어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애플 할 때는 또 에로 발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A일지라도 A, 에 다 다르게 발음이 돼요. A, 이렇게요. 그럼 당연히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이 나는 한글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글은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힌다. 한 가지 소리값을 가진다. 이게 한글의 효율성이 되는 거죠. 장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욱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화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효율성이 되고요. 본을 여기다 붙였어야 되는데. 자, 한 전산학자는 한글의 과학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만능 기계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단 두 개의 숫자 0과 1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풀이하는 원리로 순식간에 정보화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한글의 경우도 같습니다.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기호와 몇 가지의 규칙만으로 무한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글의 특성이죠. 그런 점에서 한글은 다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이며 현대 첨단 과학의 산물인 컴퓨터의 원리에 매우 잘 부합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오늘의 정보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한글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자판을 통해서만 한글의 과학성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의 자판은 한글의 상형의 원리를 활용했으며 가획, 합성의 원리도 반영하였다. 몇백 년 전 창제된 한글의 원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의 정보화 기기에 담긴 셈이다. 이거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자,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예컨대 일일이 문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전달하고 다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요. 우리가 음성을 이제 말을 해서 문자로 입력이 되는 방식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라는 문자가 한 가지로만 발음이 되어야 기계도 그걸 인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A가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다 보니까 그 A라는 게 한번 컴퓨터로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어떨 때 A로, 어떨 때 어로, 어떨 때 R로, A로, A 언제 어떻게 발음이 돼야 할지 기계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한글이 훨씬 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데 그죠? 더 효율적인 문자라는 거죠. 자, 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기계는 음성으로 통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한글은 위력을 떨칠 것이다. 앞서 밝혔듯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글의 가치가 더 빛나리라 기대한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휴대전화 자판이 나와 있는데 각각에 적용된 입력 방식을 설명해보자 뭐 이런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요런 칸들을 지금 보고 있자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요런 것들은 지금 다 뭐예요? 옆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얘는 이체의 원리긴 하지만 리을은 먼저 분홍색으로 색칠한 걸 봤을 때 얘는
획이 추가된 거니까 가획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개는 아래야, 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의 자판으로 우리 뭘 만들어 볼까요? 토피아를 쳐볼까요? 그럼 맨 처음에 뭘 눌러야 돼요? 6번을 2번 눌러야겠죠? 그래야 티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토를 쳐야 되잖아. 그러면 6번 2번에 5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눌러야 될 건 뭐예요? 2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5가 되죠. 그죠? 일단 P는요. 7번을 2번 누르면 되죠. 비읍에 피읍이 되니까. 그 다음 다시 1번을 누르면 P가 되겠죠. 그 다음 아는 어떻게 만들어? 0 한번 누른 다음에 1번, 2번 누르면 아가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라 색깔 칸은 얘네 모음끼리 합친 거지? 합성의 원리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가는 가획, 합성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 자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음에 우리 오른쪽의 자판을 가지고 횡수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맨 처음에 뭘 눌러야 되지? 일단 피읍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읍이 없잖아. 그러면 미음에다가 획 추가를 눌러야겠지. 그러면 뭐가 돼요? 비읍이 되고 비읍에다가 한 번 더 획을 추가하면 뭐가 돼? 피읍이 되죠.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피읍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판에 또 애가 없죠. 그지? 그럼 뭘 눌러? 처음에 여기 3번을 2번 누르면 어가 되잖아. 거기다가 2를 추가하면 되죠. 그럼 애가 되잖아. 그 다음 8번 그 다음에 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쌍디귿은 어떻게 만들면 돼? 먼저 디귿을 만들어야 되니까 디귿은 니은에다가 획을 추가하면 디귿이 되죠. 그 디귿에 쌍자음을 누르면 이렇게 쌍디귿이 되고 어는 여기 3번을 2번 누르면 떠. 그 다음에 기역, 떡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복은 비읍 5번에 획을 추가하면 비읍이 되고요. 5는 6번 한 번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기역을 쌍자음 누르면 이렇게. 2는 8번, 9번 떡볶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는데 나자판에는 어떤 지금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일단 획을 추가하는 여기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음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애랑 이를 합쳐서 어랑 이를 합쳐서 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가 돼요? 모음이니까 얘는 합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획 추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한글이 미래 의사소통 방식에도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다음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요거 얘기했었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라는 그 모음이 어디에 들어가든 다 똑같이 아로 똑같이 하나의 그 아로 발음이 되지만 영어에서 알파벳 A는 그죠? 애플 할 때는 에, 데이트 할 때는 A, 그다음 팜 할 때는 아로 다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므로 이제 미래 의사소통 방식에도 위력을 떨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뭐 4번은 더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다. 요거는 넘어가도 되는데 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한글은요, 유일하게 그 창제 연도와 그 다음에 창제자가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죠. 창제자는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인 거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창제년도 1443년. 그 다음에 반포. 사람들에게 알린 건 46년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옆에 있는 문제를 다 푸셔서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걸로 수업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